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거기다가 대숲에서는 제법 바람소리까지 일었다. 대숲에서 바람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날씨 때문이랄 수는 없었다. 만남과 헤어짐이 함께하는 공간.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큼 설레이는 일이 또 있을까요? 이번 여정에는 두 사람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낯선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행 같이 가기로 한 친구구나. 네, 저 테마기행 같이 가게 된 윤정인이라고 합니다. 윤성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이에요? 네, 저 학생이거든요. 저기 오늘 홈플이란 책으로 같이 테마기행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읽어봤어요? 여행 작가와 오보의 연주가가 함께하는 특별한 문학기행. 두 사람은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반도의 서남부 내륙 소백산맥 서사면에 위치해 경남 하동, 전남 구례와 인접하고 있는 곳 남원. 지리산 둘레길의 시작점인 이곳에서 소설 혼불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남원은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 덕분에 사랑의 도시라는 애칭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학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판소리기의 소설 흥부전이 그러하고 김시습이 쓴 한문소설 만복사 젖포기, 설화문학의 백미로 불리는 어우야담 속 홍도전 등 다양한 고전 소설들이 이곳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소설로는 최명희 작가의 혼불이 그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한 사람 혹은 삶의 불꽃이 되는 정신을 뜻하는 혼불. 이 작품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남원 지역의 양반촌인 매안마을과 빈민들이 거주했던 검언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며느리 3대, 그와 얽혀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들과 대비된 삶을 살고 있는 하층민의 이야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깊게 뿌리 내린 아름드리 나무처럼 소설 혼불은 발표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집필 기간 동안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최명희 작가는 뿌리 깊은 나무와 닮아 있습니다.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17년 동안 뭔가 한 가지 일에 열중해가지고 한다는 게 대단하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근데 후배님도 음악을 벌써 한 17년 하지 않았나? 음악 한 기간으로 따지면 한 17년 정도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최명희 작가 선생님처럼 그 정도로 막 올인해가지고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강도가. 그쵸. 최명희 작가를 말할 때면 혼불의 작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소설 제목이 혼불이지만 그보다 그녀의 삶 자체가 혼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일 텐데요. 전주에서 나고 자라 전주의 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남원에 가족의 뿌리가 있어 그 기원에 대한 열망도 간절했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으로 시작된 집필 작업.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롯이 혼불에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모국어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민족적인 소명감이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남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요천. 이 강줄기의 끝은 곡성에 닿아 있고 무천인 섬진강의 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남원 전문 다
다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이 남원에 오면 이 금수정이 올라왔을 때 강화로도 보이고 이게 요천강이거든. 아. 요천강이 다 보이면 이제 비로소 남원에 온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앞에 광안루도 이렇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이 요천이 왜 요천인 줄 알아, 이름이? 옛날에 이 강변에 지금도 그런데 역기가 유독 많았대. 역기가 빨갛게 가을에 올라오는 이 풀이잖아. 아, 그래서 역기 요자를 써서 이게 요천이라고 그래. 아 그런 뜻 있었구나. 근데 홈플에 보면 이 역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소설 혼불은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곳 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남원에는 작품의 배경이 된 종가와 마을을 비롯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불을 읽었던 독자들 중에는 성지순례하듯 남원 곳곳에 있는 혼불의 흔적을 찾아 문학기행을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 참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네. 전공이 뭐예요? 저 오보에라는 악기 전공이거든요. 아, 오보에. 네, 혹시 아세요? 사람 목소리 닮았다는 그 악기 아닌가? 네, 맞아요. 어. 이거거든요. 아, 가지고 왔어? 네, 이렇게 가져왔어요. 야, 그럼 언제 좋은데 가면 들려줄 수도 있겠네. 네, 좋은 데 있으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기대된다. 한적한 농촌 들녘 한가운데서 듣게 될 오보의 연주소리.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아, 이게 네, 리드라고. 이 리드를 꽂아가지고 부는 거거든요. 갈대같이 생겼다. 약간 나무로 해가지고. 이런 소리거든요. 좋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되게 편안한 소리인데. 네, 저는 모브 소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럼 전공한 지 얼마나 됐어? 저는 한 12, 13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긴 세월이나. 남원과 인접한 임실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소설 혼불의 독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오면 혼불 아주 애독자 한 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는데 그래요? 맞으시죠? 황영순 어머님 맞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이제 고추 추수하시는 중인가 봐요. 예, 고추 따고 있습니다. 평범한 촌안악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곳과 소설의 무대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혼불의 어떤 부분이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우선은 보는 눈이 트여야 이런저런 무엇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안고 숲이라는 말에 있어서 마음은 크고 눈은 높아도 재주가 모자라 손이 눈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기도 한다만 수비는 나중 이야기고 우선은 안고가 되어야 한다.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분별을 하게 되고 눈에 격이 생겨야 그 격에 이르려고 부지런히 손을 익힐 것 아니냐. 타고난 재주가 아무리 출중하고 일평생 익힌 솜씨가 아무리 능란해도 눈이 낮은 사람은 결국 하찮은 볼 풍정을 벗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사람은 눈을 갖춰야 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정신 속에도 반드시 정신의 눈이라 할 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있고 그 혈을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른이라 하지.
황영순 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작품 속 공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옛 서도역입니다. 80리 안에가 기차이고 80리 100리 안에가 기차 하나예요. 아이고. 그럼 이 서도 지역이 그 지역에 그 시절에는 꽤 큰 마을이었죠. 큰 마을이었지. 여기서 저기 보면 보절이라고 보절. 보절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여기까지 한 60리 거기서도 이렇게 오시고 통학을 했어요. 홈플에서 그 강모 총각도 네. 전주로 학교 다닐 때 이 서도역으로 와서 깎아머릴 때부터 예, 기차타고 예. 가고 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서도역이 홈플의 첫 배경지입니다. 중심이거든요. 왜냐면은 맨 처음 저기 효원이가 홀레식 하는 것부터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효원이가 어디로 시집을 왔냐면은 여기 서도역으로 시집을 왔어요. 서도역으로 해서 내렸어요. 대식에서. 아, 신행을 이리 왔다. 예, 신행을. 신행 오면서 여기서 서도역에서 내렸어요. 서도역은 2002년 전라선 철도 이서로 신역사를 준공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시 헐릴 위기에 처했었다고 하네요. 서도역사를 지키는데 또 어머니가 일조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 서도역이나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이 있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이 지역이 홈플의 배경지가 제 태자리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제 뼈까지 묻을 자리입니다. 그럼 출생지도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애착이 가지요. 그리고 처음에 그냥 그전에는 몰랐죠. 이렇게 우리 동네가 좋은지를. 근데 홈플 책을 읽으면서 와, 내 사투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사투리도 그냥 우리 사투리거니 했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사투리가 아름다운 말인지도 홈플 책을 통해서 알았고, 내 지역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많은 얘기거리가 많고 훌륭한 곳이라는 걸, 진짜 자랑하고 싶은 곳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제가 그래요. 이 동네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절대 밖으로 외부 반출하지 마라, 못 나가게 해라. 그것도 나중에는 이 마을의 큰 자산이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 안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말 안 들어요. 다 내보내. 이곳 서도역은 소설 혼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삼해 면민들의 건의로 2010년 지금의 모습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됐지만 소설 혼불 속 이야기가 녹아든 공간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책 읽기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초나나. 그래서 손이 닿는 곳곳에 책이 놓여 있을 정도라네요. 보통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다 보면은 하루 일과가 되게 빡빡하잖아요. 살림도 많고.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보통 없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하루 일과가 일단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은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아주 늦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는 보통 3시, 4시가 하루 시작입니다. 새벽이요? 예, 새벽에. 제가 해설사를 하면서 문화해설사. 예,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면서 저는 하나지만은 초나나게 하나지만은 제가 접하는 분들은 다양한 장르의 손님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최고의 지식인들께서 질문하시는 것과 그냥 학생들을 질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해설사가 돼가지고 홈플 해설사가 돼가지고 답을 못하면 그거 무슨 창피해요. 제가 쓰지 못하면 제가 이 얘기를 막 해서 하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때 이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게 이렇게 항상 이 얘기라는 게 전이 되잖아요. 켜켜이 꽂힌 책갈피가 그녀의 혼불 사랑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체리암. 눈물로 이별한다는 바위라네요. 지금은 체리암 위에 풍육정이라는 정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설 속에서 이 체리암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사돈댁을 배웅하면서 이 체리암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죠? 그 내용이? 소설 속에서는 네. 처음에 나서 일본에 이제 효원이 아버지의 당숙일 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말아, 김은혜는 체리암이 있지 않냐고, 체리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체리암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체리암을 모르겠느냐고 알고 있어. 이제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와요. 그만큼 체리암은 헤어질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고,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는 곳이라 해서 이 바위에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떠나는 이별하는 자리다 해서 우리 여기서는 체리암, 전리암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과거 체리암의 모습을 찾아볼 순 없지만 오늘의 만남을 통해 장수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근데 오늘 일부러 이 마지막 코스를 체리암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다음에 임시로 오게 되면 꼭 찾아뵙고. 그럼요. 당연히 그러셔. 그럼요. 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혼불을 통해 생긴 다양한 인연들에 감사하고 찾아와주는 사람들이 고맙다는 황영순 어머니. 오늘의 인연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지평선의 들녘은 아니지만 이 다락눈들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고리뱀이며 검은꿀 사람들이 일궈냈던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남원에서 만나는 자연 풍경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는 건 이 모든 곳이 혼불의 무대였기 때문이겠죠.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는 농촌의 풍경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발걸음을 멈춰봅니다. 근데 최명희 작가 그 기록들을 보면 항상 어떤 현상의 이면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를 보면 그 나무만큼 또 거대한 뿌리가 땅 밑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쁘게 깎인 화병을 보면 또 그 나무 화병을 만드니라고 깎여져 나간 나무 조각들을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맑은 아침 속에서도 또 다른 많은 느낌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맞다. 그리고 어제 황영순 어머니 만나 뵀잖아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선생님은? 혼불의 애독자들은 많이 만나봤지만 좀 각별했던 것 같아요. 일을 막 열심히 하시면서도 맞아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창고에 가보면 서재라고 있는데 화려한 서재가 아니라 고추 뭉탱이하고 고추 상자들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 이렇게 책들이 꽂혀 있는 모습이 그 어느 뭐 화려한 서재를 보는 것보다 더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딱 뵀을 때 농사 지으시는데 언제 10권을 다 읽으셨나. 10번 읽으셨대잖아. 근데 진짜요? 근데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딱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딱 말씀 나누고 나서는 제가 배우는 게 오히려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얻고 또 혼불에 대해서 오히려 꼭 많이 읽고 좀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여행인데. 이번에 찾은 곳은 소설 혼불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남원의 혼불문학관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마을과 원뜸 종가가 옆에 있어 소설 혼불을 이해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장소인데요. 이곳엔 최명희 작가가 친필로 쓴 원고와 그녀의 서재가 조연되어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은 지필씨인데 이름이 성보암이죠. 좀 의아하죠. 이렇게 작가 선생님 지필하시는 곳은 서울에 있는 성보 아파트인데 아파트 이름이 성보암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글 쓰는 작가분이 뭐 거의 뭐 편하게 눕지도 않고 모든 것을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 수도승 같이. 동락. 홀로 자신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높은 문학의 경지를 쌓았던 작가를 빗댄다는데요. 성범이라 불릴 정도로 지극히 소설 집필에만 매진했던 최명희 작가의 집은 바로 동락제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글을 쓰기 시작하면 원고를 쓰는 손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은 큰 빚을 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원고지 12,000장 분량으로 써내려간 그녀의 육필원고 속에는 펜촉으로 만물을 교감하고자 했던 작가의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혼불문학관에서 또 다른 애독자들을 만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처음 만났지만 혼불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사이가 됩니다. 과연 이분들에게 혼불은 어떤 작품으로 가슴속에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그 혼불을 최근에 또 근래에 들어서 다시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그때와는 다른 정말 느낌이 와닿았는데 이 혼불의 이야기에 보면 정말 이 침선, 의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바느질하는 바느질쟁이로서는 이 책을 꼭 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그 복식에 관한 책을 보는 것보다 이 혼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백과사전이라고 한 말이 가슴에 많이 닿는 것 같아요. 혼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쭤보면 꼭 이분처럼 뭔가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자주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마음으로 깊이 자기 삶으로 읽으시는 게 아닌가. 목소리 톤에서 벌써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저한테 지금 3살 먹은 손자람이 있었습니다. 손자람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등 옆에 갖고 이웃집에 놀러를 갔다가 집사람이 이제 오면서 인사말로 시시오잉 우리 전라도말로 안녕히 계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시시오잉 하고 왔는데 이제 집 할머니가 집에 와서 내려놓으니까 손자람이 시시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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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행이다 이겁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퇴근해서 가니까 나는 시시오잉 시시오잉 하요. 그래서 야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 라고 했더니 오늘 내가 이 집 놀러 갔다 오면서 이렇게 아차 맞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등 옆에 할머니가 쓰는 말을 손자가 쓰는 것이다. 이게 문하고 모국어다. 제가 감명받은 것은 이 언어. 그래서 우리 그 작가의 그 메시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쓰는 말, 우리 조상들 썼던 말이 사투리는 즉 모국어다. 모국어의 바다를 꿈꿨던 작가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문 속에서 이 혼불을 읽음으로 인해서 아마 면면이 자기 가문의 어떤 일이다라고 조금씩은 다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어떤 혼불을 좋아하는 마니아들만의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구나 읽었을 때 그런 좋은 감정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독자들의 마음속 혼불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어머니 근데 아무 물도 안 나오는 꽃 그냥 물 못 들이는 아무것도 아닌 풀 그런 건 왜 그렇게 타고났을까? 그런 것은 뭐털라고 살을까잉? 꽃니는 어둠 속에서 눈을 까막까막하며 한마디 한마디씩을 짚고 묻는데 등잔불의 심지는 더욱 병그러진 그 울음으로 불꽃을 길고 어둡게 애워싼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 하지만
내가 망하지 않는 한 결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비유하자면 나라와 백성의 관계는 콩꼬투리와 콩알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콩껍질이 말라서 비틀어져 시든다 해도 그 속에 콩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콩은 반드시 어둠 속에 떨어져 새 숨을 기리다가 다시 새싹터 무수한 열매를 조롱조롱 콩밭 가득 맺게 하나니. 아무리 종이라도 신분이 낮아 천한 대접을 받을 뿐 사지의 오장육부는 똑같이 타고났고 그 속에 마음이 있는 것은 양반이나 무에 다르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야 몸이 움직여지는 법인데 배를 굴리고 마음을 상하게 한 뒤에 무슨 정성을 바랄 수 있을까요? 많이 먹고 즐거워서 힘이 나면 결국은 내 집일을 그만큼 힘겹게 할 터이니 한 그릇에 밥을 더 주고 한 섬지기 쌀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설 속에서 매한마을은 노적봉의 발등으로 표현된 곳입니다. 땅의 지세가 좋아 명당으로 그려진 곳인데요. 이곳에서 유쾌한 어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최명희 작가가 나하고 동갑이요. 그래요? 예, 47년생. 그래갖고 그 책이 꼭 읽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걸 읽다가 근데 너무나 사투리가 많고 너무 그냥 지지러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만두었어. 세 번만 읽다. 내나 여기 사투리 아니에요? 이거? 여기 사투리들만은 그냥 질리게도 나오더라고 막. 매화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는 곳. 그래서 매화 낙지라 표현된 소설 속 그 장소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 나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경륜이 있어 보이지? 네. 근데 저 뒤에 산 보여? 네, 보여요. 저 산 이름이 계룡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룡산에서 매화꽃잎이 만약에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면 네. 딱 이쯤 해가지고 매화꽃잎들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곳을 순수지리적으로 매화 낙지라고 표현하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근데 깊은 뜻은 우리가 풍수지리적으로 모른다 해도 이름만으로도 재밌는 되게 아름다운 느낌이 있지. 네. 이 나무 경륜 좀 봐봐. 나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잘생겼다. 소설의 무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살아있는 책 읽기를 하는 두 사람. 머릿속에서 그린 장면들을 실제로 보면서 문학기행의 즐거움도 한껏 올라갑니다. 소설 혼불기행의 마지막은 전주입니다. 작가의 고향이자 소설 속에서 꽃심을 심은 땅이라고 표현한 곳인데요. 꽃의 심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꼿꼿이 버텨온 이곳에서 소설 혼불을 읽는 모임 꽃심소리 독자들을 만납니다. 혼불이 주는 진한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작품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독서 모임인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부분들을 낭독을 한 구절씩 해보겠습니다. 역사가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역사를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명량 영화 흥행과 관련해서 1권에 나오는 한 구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 하지만 내가 망하지 않는 한 결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비유하자면 나라와 백성의 관계는 콩 코투리와 콩알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콩 껍질이 말라서 비틀어져 시든다 해도 그 속에 콩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콩은 잠시 어둠 속에 떨어져 새 숨을 기르다가 다시 싹터 무수한 열매를 조롱조롱 콩밭 가득 맺게 하나니. 작품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면서 소설이 주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두 마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있어 구불절이면 눈 속에 푸를 수냐 아마도 새알고절은 너뿐이 사용한다. 안녕하세요.
뭘 한창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되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가투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투놀이? 가투놀이. 좀 생소한데요? 생소하죠. 예. 가투놀이는 이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말을 살리기 위한 놀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밤중만 일편명월이 귀벗인가 하노라. 밤중만 네. 밤중에만 일편명월이 그것인가 하노라. 맞소. 동산에 달 오르니 귀도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맞소. 두어라 일반 기준이 내우. 오 틀렸습니다. 두어라 이 5밖에 또 구하여 무엇하리.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모임을 만드시게 되셨는지. 공불 니끼 모임은 2010년부터 5회까지 지금 마쳤어요. 지난 7월에. 일기 모임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최명희 작가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어두움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으면서 정말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좋은 소설을 좀 전파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는데 마침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그럼 녹음 행사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혼불을 직접 녹음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약간 사실 어색할 정도로 이 혼불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뢰를 가지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찬양에 가까운 정도로.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아까 성경을 읽듯이 이 혼불을 읽는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책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걸까요? 저절로 이제 어떤 지적 충만함에 취해서 이제 좀 가슴도 뜨거워지고 귀도 열리고 또 시야도 좀 탁 트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훌쩍 커버린 느낌? 그리고 제가 좀 박식해졌어요. 사실 좀 지적 포용시 막상 생각했는데 지적 사치랄까 박식함.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요 그냥 안 봐요. 야 저게 뭔지 아니? 물빈. 저 저수지 보면서 저게 뭔지 알아? 물빈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게 우리 고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막 전해주면서. 이 모임 참여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혼불은 되게 삶의 복식호흡을 해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호흡만 잘해도 화내는 곳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른이 되고 또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말을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혼불은 제게 삶의 복식호흡이고 그리고 또 혼불은 제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준 책입니다. 꽃심소리 독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혼불의 한 구절을 낭독해 봅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추리고 또 추려서 균형을 잡고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아 그 자리를 밝혀가는 수련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니라. 부디 이 갈고 닦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숨쉬는 일처럼 몸에 익어 일상이 되도록 자신을 건사하고 이제를 하듯이 정신을 관리해야만 정신의 토양이 비옥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풍습을 묵신행이라 불렀다. 그러니 강모는 신부를 대불지 않고 혼자 돌아왔지만 대소가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온 것이나 징배 없이 할애하였다. 큰일 났구나. 이제 몸은 내 안에 있고 마음은 대실에 가 있을 것이니 강모 키가 3,000발이나 되겠다.
베갯머리 허전해서 밤이면 잠을 어찌 들고 할 일 없는 노릇이지 별 수 있겠나. 만리 같은 남도 땅 대실에는 혼자서 남몰래 몽중에나 오갈 수밖에. 처음엔 다 그런 것이니라. 그 고비에 정 들으라고 떨어져 있는 것임에 너무 상심은 말일이야. 이 세상에 정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 지용운이 오로지 나중에 써먹으려고 계획과 계산만을 가지고 앞세워 쌍연이를 도왔으면 쌍연이가 선뜻 응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그 위험한 일에 지용운은 정을 준 것이지. 뜻도 정이 있어야 이루어. 그래서 뜻정 아닌가. 큰일 하는 사람은 냉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제 한 몸을 다 태워 바치지 못해. 더욱이 남이 나를 믿고 나한테 그 인생을 바치게 하지 못하는 법일세. 항상 마음을 너그럽고 넉넉하게 먹어라. 사람이 사소한 일을 우습게 알면 결국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 천하에 제일 몹쓸 것이 건방진 것입니다. 머무는 곳을 소중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한 집안에서 겉돌면 이웃집 누구와도 사이좋기 어렵고, 내가 한 고을에서 떠돌면 끝내는 나그네 면하기 어려운다. 최명희 작가의 지인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빨리 그리고 많이 쓰는 방법을 택하기보다 자신을 황홀하게 사로잡는 만년필의 촉끝을 고집했는데요. 덕분에 육필원고탑이라는 최명희 작가만의 상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썼던 구절을 이어내려가는 필사를 통해 언제라도 작가의 문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공간이죠. 이거는 저희 올해 7월 22일에 들어온 필사본인데요. 뭐 직접 필사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자 한자 책을 이렇게 베껴서 써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 분께서 7권까지 쓰셨고, 이 공책의 주인공은 지병이 악화되어 7권을 끝으로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하루는 참말로 장가를 들었구나. 동네 사람이 건넌마을 가서 중시내미 노릇 잘하고 데려온 큰애기였대. 얼굴도 투덕투덕 볼만한 데다 부지런한 큰애기라. 시집 와서도 달랑달랑 쉬잔하고 몸을 놀려 눈 매고 밥 매고 삼시세끼 지극공양 더운 진지 해드리니 시어머니 마음에 참 마땅하셨더란다. 소설 혼불기행의 마지막 여정은 최명희 작가가 영면에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행길 지나지 않았다면 뭐 특별한 감회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갔으면 여기 길에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더 알고 싶고.
아는 사람일수록 이곳에 오면 더 많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간 만난 애독자분들한테는 이곳에 오면 되게 깊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어. 맞아요. 만약에 작가라는 걸 차처하고 이 한 사람의 삶을 본다면 그 삶은 어땠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글을 쓰시면서 뭔가 거기에서 오는 기쁨 같은 거, 뭐 희열도 솔직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힘들고 또 뭔가 책임감도 느껴지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한테는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 이 작가가 이 소설을, 혼불을 쓰게 된 건 자신의 어떤 결심이나 선택이 아니라 마치 사건처럼 자기에게 밀려온 그 사건을 피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선택이었다면 이렇게 17년 동안 그 많은 양의 원고를 써내진 못했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우리 지낼 때 보면 우리 선택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 자기의 어떤 필연성을 딱 느끼게 하는 어떤 사건. 그게 이 소설의 힘이 아니었을까. 최명희 작가의 모교에서 특별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원고지 8,000여 장의 분량으로 혼불과 최명희 작가를 분석한 김병현 교수입니다. 젊은 층은 어떻게 이거를 읽어야 되고 또 어려워하진 않는지.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최명희 선생이 작가하신 지가 벌써 한 16년 가까이 됐고 작가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이 책이 벌써 16년 전, 17년 전에 완간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누군가 찾아 읽어야 하잖아요. 제가 딱 권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 10권 중에 2권까지 읽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 2권까지? 네, 맞아요. 그 2권을 넘어오면 괜찮은데요. 그 2권 넘어오기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진입장벽. 뭐 남원을 가든 또 어디 임시 또 전주를 가든 혼불공원도 있고 또 혼불 문학관부터 해가지고 너무 환경이 책을 읽기 좋은 환경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전라도, 뭐 전주 이쪽 학생들이 많이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히 저 전라도 학생들이 읽으면 아마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네, 약간 그런. 예, 그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쪽 지역 학생들은 더 어려워해요. 이게 내용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다가 언어 자체가 이게 다르니까. 예. 이번에 그 여행하면서 남원자락 산들이 뭐 드라마틱하거나 뭐 정말 뭐 풍경화에 나오는 것처럼 묘한 느낌은 아닌데 어찌 보면 심심한 산자락 라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길들을 걸으면서 뜻밖의 혼풀에서 전해지는 이 어찌 보면 좀 심심한 듯 하면서도 왠지 읽을수록 편안하고 이런 느낌이 좀 닮았다는 느낌도 들었고. 정말 잘 보셨습니다. 여기 전주에서 남원까지 사이에 특히 이제 임실관의 그 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망졸망해요. 그 계속 이어져 있고 그래서 정말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하는 그런 그런 풍경들이 쭉 이어지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고 이제 우리 삶이고 그럴 텐데요. 그런 부분이 정말 잘 녹아있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합니다. 소설 혼불과 함께 길을 떠났던 유성용 작가. 이번 여행길은 어땠을까요? 네, 며칠간 임실, 남원자락 이렇게 혼불의 흔적을 따라 돌아다녔는데요. 혼불이 읽기에 그렇게 친절한 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산, 들, 사람들이 어쩌면 이 혼불의 생생한 주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처음 떠날 때는 이제 혼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흔적, 이걸 찾아서 떠났었던 건데 막상 다니다가 제일 감명 깊었던 부분은 이 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고 자기 삶으로 자꾸 읽어내는 수많은 독자들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런 살아있는 독자들이 있는 곳으로 어쩌면 여행을 다녀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녀의 혼이 녹아든 작품을 수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고 또 읽고 있기에 그녀의 이름처럼 소설 혼불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